1박 2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다음 달이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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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리 사진을 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감지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았는데 먼저 이번 특사단의 방북 의미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가 3월 5일 날 합의했다면 3.5 합의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예. 그렇다면 3.5 합의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적극적이고 파격적이었다. 모든 6개 항목 중에서 우리의 입장을 북측이 많이 수용했지만도 그는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큰 틀에서 남북한 윈윈한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일례로 북한 입장에서는 조기 정상회담 이것을 획득했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 또 북미 대화 그런 입장 우리가 우리 뜻을 받아들인 측면에서 윈윈한 협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바로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번이 세 번째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그 전의 정상회담과 시기적으로도 의제도 그렇고 많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남북 간의 이제 정상 간의 신뢰가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남북 대화 또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망할 때 남북 간의 특히 정상 간의 신뢰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비핵화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의제를 정상 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그 방식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의 이제 평화 정책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이제 아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누적돼 왔던 군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지금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비핵화는 결국 북미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중재 입장하는 입장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높은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훈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관련된 다방면에 있어서의 교류 협력 문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실무자 간에 많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4월 말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전과 다른 아주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단은 판문점 평화의 집,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북측 지도자가 내려와서 그게 250m든 25m든 내려온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하는 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북측 최고 지도자가 우리 쪽 지역에 온다는 것은 나쁜 의미에 있어서는 지난 53년 53년 한국 전쟁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내려왔지요. 그러나 이런 협상, 좋은 일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판문점이라는 것은 협상의 관점을 볼 때 이것은 뭡니까? 협상은 번갈아 가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쪽 지역인 평화지, 또 북쪽 지역인 통일가, 이것을 번갈아 간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하.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출퇴근 회담 우리가 주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북쪽은 개성, 우리는 서울, 그거 짧잖아요. 그래서 1박 2일의 출퇴근 회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실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제방 문제, 이것을 갖다가 정상이 직접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으로 가든 북측 지도자가 서울로 오든 이런 경우에는 보안 문제 신경 써야 되고 한 번 하면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중간지대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 자체는 다음에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다시 한번 모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 볼 수 있다는 정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뭐 그 차로 한 20분, 30분이면 갈 수 있다는 셔틀 회담의 의미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뭐 격식과 행식을 파괴한 정상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속에 앉아 방금 말한 대로 뭐냐면 그 보안 문제라든지 신변 보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효용성, 그다음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실무 셔틀 정상회담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정상 지금 예측하기엔 좀 이른 면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4월 정상회담이 잘 풀린다면 그 다음에 뭐 몇 달 뒤에 또 하자 이런 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몇 달 만에 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뭐 지금 이제 이미 남북 정상간의 그 한라인 직통 전화가 또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한다 하면은 적어도 정례학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토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바로 그 핫라인 설치 문제거든요. 이 핫라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남북 정상 간에. 사실 그 남북 관계사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개설은 이번이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이제 그 양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꼭 만나야만의 정상회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한라인 정상 간의 한라인 개설의 의미는 이제 간접 그 전화를 통해서도 이제 정상회담이 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데서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민감한 이제 비핵화 문제 이런 걸 논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 조율을 하는데 조율을 할 때 북한에 바로 확인할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예. 또 돌발 사태 어떻게 때.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상 간 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설득할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그 나온 합의 내용은 단순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은 사실 이 우리가 이제 과거를 그 회상해 보면 2007년 2차 정상회담을 이제 정상회담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이 합의가 이행이 안 됐거든요. 예. 지금 북한이 지금 안심하는 부분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년이 남았습니다. 예. 이 4년 동안 남북 간의 신뢰 수준을 높여 놓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다. 아하.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끝나갈 때쯤 하는 정상회담과 임기 시작했을 때 시작하는 정상회담은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임기 내에 풀어가는데 상당히 그 시점으로 다른 그렇죠. 의미를 짓는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북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는 것이 과거의 남북 관계는 늘 이 돌발 변수 또 돌출 변수 때문에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 사실 이번 사건은 이번 변수는 이런 거다. 아하. 우리가 좀 더 큰 틀에 또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하단에 상호 간의 불신을 정상 수준에서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굳이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용과 격식과 형식을 떠나서 수시로 정상 간에 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문 대통령이 수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한라인을 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삼자 간에 그렇죠. 전화라도 직간접 정상회담이 가능한 상황이 이제 될 거다. 그렇네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 라인이 유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휴전선 부근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물론 그건 군통신선으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계속 그 라인을 유지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 그쪽에서 사고입니다 하면은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 저쪽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그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개설에 대해서는 그 양 교수님께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방북단에 포함됐다는 걸 보시고 먼저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번 그 한라인 설치를 한다면
그때도 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역할을 할 건지 구체적인 한 라인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한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냉전 시대 때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미국과 소련 간에 이 협정을 체결한 게 있고, 그다음 또 영국과 소련 간에, 또 프랑스와 소련 간에 협정해 가지고 여기서 위기 국면을 돌파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좀 더 상기할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남북 간 정상 한라인 한다. 우리 이제 임 교수께서 잘 말씀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정전 체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군부들은 155마일을 사이 두고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최고 지도자의 뜻과 관계없이 우발적인 충돌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과거 경험을 보면은 오해가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불식시켜야 되잖아요. 라는 측면에서 한라인, 정상 한라인이 된다 하면은 예방 안보, 또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되면 확산 방지, 재발 방지에 난 토대에 있어 가지고 한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보통 한라인 설치를 하면은 예. 대화 실무자와 대화 책임자 이렇게 엄격히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대통령을 대화 책임자로 부르기는 좀 어색합니다만도 용어상으로 보면은 대화 책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그리고 대화 실무자 하면 아마 북측의 그 서기 실장이라고 부르는 김창선, 우리 측의 이런 그 윤건영 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뭐 남북 간에 이런 그 이 직분전환, 한라인 체결에 대한 협정서가 있을 겁니다. 예. 그 협정이 있어가지고 뭐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지 하루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맨날 이제 그 이 통화 잘 되는 것이 뭐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건영이가 책임지고 북측에서는 김상석이다. 근데 이 라인이 우리가 광케이블 이것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직접적으로 광케이블 통해 가지고 북측의 무슨 저고 이 노동당사 사무청사인 김정은 의원 지무실과 우리 대통령 지무실 이렇게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예. 광케이블이 한계를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우리의 국정원, 북측의 통전부 아하. 여기에서 한라인이 되어 있다면 그 한라인을 청와대로 끌어서는 예. 뭐 이러한 하나의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삼자 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삼자 간의 전화 통화, 삼자 통화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 뭐 다자통화 충분히 가능하죠. 뭐 이것이 좀 발달되면은 영상, 화상 이런 것도 다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는 광케이블 대국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고 역시 북한에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또 우리가 그 지원이랄까 자제가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미래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이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라는 얘기를 우리가 꺼냈을 때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체제가 보장이 된다면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 핵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선대의 유운이다. 비핵화가 선대의 유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의미를 짚어주시죠.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김일성 주석의 유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통일, 조국 통일,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이것이 유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은 경제 강국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유언 운운하면서 비핵화, 이것은 뭡니까? 일종의 그 비핵화를 가기 위한 맹분 확보겠죠. 지금까지 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에 뭡니까? 핵 보유국으로 맹세했단 말입니다. 불과 두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비핵화는 없다. 세계의 비핵화되기 이전은 북한 비핵화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던 북한이 이게 세계의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는 어디로 갔나라고 했었던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게 만약에 가지고 입장 변화를 하려면 맹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맹분 확보가 선대 유언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를 보여주고 예. 그다음 때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이것은 뭐냐면 연계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정말 비핵화에 대한 진심인 게 아니고 선 체제 보장 후 비핵화 아니냐. 그래서 조건부 비핵화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설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 이제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들고 나온 것은 이것은 협상의 개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먼저 체제 보장이 돼야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비핵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비핵화를 하기 싫다는 이야기가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를 하되 비핵화 문제와 체제 보장 문제 이것을 하나의 같이 하자.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뭔가 북미 간의 정상 이걸 뿐만 아니고 이것이 해법이 아니냐. 해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지 이것을 갖다가 조건부 대화로 보면 설득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비핵화의 조건 잠깐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 유훈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 지적하신 것처럼 뭐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다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북한에서 이거는 선대의 유훈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정은 죄송합니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른바 그 새로운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이제 제시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이제 예, 물 좀- 강조를 네, 죄송합니다. 괜찮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대 권력 세습의 이제 속성상 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서 또는 유훈을 빌어서 자기 정치의 정당성 또는 정통성을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이제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유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통치 지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강조를 했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이 그 유훈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우리 체제의 어떤 붕괴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일정 기간 이 선대 유훈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선대 유훈을 언급했다는 것은 어떻든 이 그 남북 간의 신뢰를 토대로 미국을 설득을 해서 대북 적대시 그러니까 미북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하고 경제 강국 건설에 매진하자 그런 나름대로 논리 체계를 북한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비핵화를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대 유훈 중에 하나가 결국은 경제 강국 건설인데 주민생활 향상인데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제재가 완화돼야 되고 제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북미 대화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단계적이라도 선대 유훈을 빌어서라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가 아니라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협상 테이블에 놓고 우리 체제 보장해주면 그러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비핵화를 위한 조건 아직 북한이 명시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얘기한 건 없습니다. 뭐 몇 가지 단계가 있겠죠. 뭐 체제 보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제 보장이 되려면 뭐 정말 우리로서는 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미군 철수해라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조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북한이 그 제기한 조건들은 이미 이제 공개 또 비공개적으로 미국 쪽에 이미 다 전달돼 있습니다. 아하. 이제 포괄적으로는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제 철폐해라. 예. 그 대북 적대시 정책 안에 이제 핵심이 그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또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뭐 이제 불가침,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 공격하지 않겠다는 뭐 불가침 선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또 제안들이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요구 사항이 조건들이 약간씩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미국과의 긴장 대결 관계에 따라서 조건들이 약간씩 변하는데 핵심은 우리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정의호 실장께서 발표한 언론 발표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가정 속에 그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언급했거든요. 이제 결국은 북한의 궁극적인 조건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북미 관계 정상화죠. 수교입니다, 수교. 그래서 자기들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거듭 태어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2013년부터 일관되게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정, 군 체제를 계속 정상국가 체제를 정비를 해왔고 물론 이 정상국가라는 것은 사회주의 정상국가입니다. 그렇겠죠. 예. 이제 그러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대우를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 노력은
사실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최선희 이번에 그 북한 외무성에 이제 부상으로 승진했지만 과거에 주로 이제 미국하고 접촉할 때 비공식 접촉을 거의 전담했던 인물이 이제 최선희라는 이제 외무성 부상인데요. 그 이 사람이 그 미국 측을 만나서 했던 얘기들을 흐름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흐름을 자료를 쭉 보면 2013년부터 우리는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최고 지도자의 존엄이고 예. 또 우리는 자주권이다. 그거는 최소한 인정해 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건데 예. 미국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비핵화의 조건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비관론도 있고요. 교수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 협상회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음에는 우리 핵보유기야, 핵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마라고 했다가 그래 한번 얘기해 볼까라는 거는 많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협상으로 이끌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풀려야 될까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 경험적 사례 보면요, 그 육자회담이 열릴 때도 그 우리 측이 북미 간에 상당히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 북미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은 육자에서 추인하는 그런 형식을 많습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육자회담보다도 오히려 북미 대화에서 양자회담. 그렇죠. 비핵화 관련된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의되면은 이제 육자 추인하는데 이 합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임 교수 말씀했는데 큰 틀은 뭐냐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면 그럼 미국은 뭘 해줄 것인가? 체제는 뭐냐면 경제 보상. 그다음 경제 제재 해제.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 그다음 이제 뭡니까? 북미 간에 숙여지요. 뭐 예를 들어 숙여서 뭐 전당으로 무역 대표를 둔다 이런 거 있겠지만 어떤 큰 틀을 숙여지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평화협정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화협정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북미 간에 해야 될 것인지 남북 미 삼가 해야 될 것인지 이건 모른단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 남북 간에 해야 되는 주장이죠.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갈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이 현실 해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의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권한이 율영도 체제 아닙니까? 그 선상에 봤을 때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조금만 신뢰만 쌓인다면 비핵화에 대해서 속도가 엄청 빠르게 나올 것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예. 지금은 이제 남북 간 신뢰서 있고 조만간에 북미 간에 개최될 탐색대 대하든 예비대하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신뢰를 쌓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속도를 낼 거라고 저는 그걸 전망합니다. 그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결국 이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에 풀어야 될 숙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중재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공격 무기이고 미국이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과연 그거부터 질문드리죠. 미국은 그러면 과연 북한과 대화를 나눌 정말 용의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과거 공화당과 민주당을 봤을 때 민주당은 이른바 그 뭐 멀티레터럴 뭐 바이레터럴 할 때 이 바이레터럴도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공화당은 그러니까 다자 협상을 육자회담을 계속 그 요구해 왔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공화당 정부에서 과연 미국과 덜커덕 둘이 만나는 거를 과연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의중이나 어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거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외교를 거의 다 주도하지 않습니까? 네. 뭐 틸러슨 국무장관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 존재감이 굉장히 지금 미약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대북 협상 라인도 이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뭐 차관보도 아직 없고 또 대북 특별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한국계 그 대북 그 담당 특별 대표도 지금 사임을 한 상태고 예. 지금 라인 자체도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백악관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국가안보위가 주도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간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면 결국 이제 미국 국무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예. 그 국무부도 이제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제 실무진의 대화보다는 아예 그냥 바로 그냥 정상 간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실무자들이 그걸 이제 이행하는 그 조정 역할만 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자,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이 준비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또 워싱턴에 있는 그 학자분들하고도 연락을 취해 보면 사실 그 이제 대통령은 대화를 하려고 할 것 같다. 이 정도의 이제
그 방북 보따리면 충분히 예. 대화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마 이제 우리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워싱턴을 가서 설명하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면 미국도 이제 대북 협상 라인을 새로 구축을 하고 정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꼭 들으고 싶은 게 어떻든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핵 문제 해결하면 자기한테 큰 업적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 네. 정부가 25년 동안 못했던 못했던 걸 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문제나 통상 뭐 다른 부분에서 많은 의제가 있지만 지금 뭐 많은 비판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만 해결해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대화에 응할 유인은 저는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 1분 시간 남았는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미 대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재 역할이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 미국도 대안을 하되 그리고 임 박사 말씀처럼 속도는 좀 조절할 것이다. 지금 이제 물론 비핵화에 대해서 성과는 눈을 보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국내 정치가 올 11월 달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속도를 내는 것이 비핵화와 북미 대화 속도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건 정치적 판단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제 대북 라인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화는 시작하되 속도는 조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물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